이번 시간에는 이제 테마 7번 통정 호의 표시예요. 우리가 테마 6에서 비통착사를 공부했는데 이 비통착사에서 출제되는 문항수는 보통은 두 문제, 많이 나오면 물론 세 문제가 나올 때도 있는데 물론 한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문제가 나오든 두 문제가 나오든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게 통정 호의 표시예요. 그럼 비통착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매우 신경 써서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통정 호의 표시를 볼게요. 의의가 나오는데 1번 의의는 뭐 우리가 개요할 때 봤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짜고 한 거, 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번은 판례죠. 동일인 대출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자, 핵심어는 뭐야? 양해. 금융기관이 양해했다라고 써 있으면 요건 통정호의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 양해가 없으면 이건 허위 표시가 아니라 이건 진위에 해당이 된다라는 점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런 판례죠. 잠깐 좀 보고 가면 상호신용금고, 예를 들어 A라는 상호신용금고 금융기관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상호신용금고 없죠. 다 저축은행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요 A한테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갑은 사실상 법률상 자기 명의로 대출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신용불량 상태더라. 그래서 이 갑이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야 친구야, 네 이름으로 대출을 좀 받아주라. 그러면 내가 그 돈 잘 쓰고 꼭 갚을게. 그래서 이제 친구가 채무자로서 이름을 빌려준 거예요.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얘가 돈 받아서 줬더니 다 쓰고 돈을 안 갚았겠죠. 그러자 이 금융기관은 요 을을 상대로 대출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을이 뭐라고 하냐면, 이 대출은요, 내가 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친구 부탁받고 빌려준 거니까 이건 비진입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자,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채무자로서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얘는 채무 부담의 의사가 있다라고 본 거야. 그럼 채무 부담의 의사가 있으니까 이건 비진이가 아니라 뭐라는 거야? 대출 약정은 진이고, 따라서 이 대출 약정은 유효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누가 돈 갚으라는 거야? 당신이 돈 갚으셔야 한다라는 거야. 이거는 진이기 때문에 만약에 금융기관이 얘가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대출 약정은 뭐가 된다? 유효가 됩니다. 진이니까 상대방이 알든 모르든 따지지 않는 거죠. 만약에 이게 비진이라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될 거야. 근데 이건 비진이가 아니라 진이기 때문에 무조건 유효하다. 자, 이게 첫 번째 판례. 이게 우리가 비진이 표시에서 봤던 우리 판례, 테마 6번에서 본 거죠. 그럼 두 번째, 얘도 역시 상호신용금고였어요. 근데 이번에 갑이요, 대출을 받는데 대출을 받고 싶다고 무제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소위 동일인 대출 한도가 초과됩니다. 그러니까 얘 이름으로는 더 이상 대출금이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자 갑이 이거 어떡하지? 나 돈이 더 필요한데. 그랬더니 금융기관이요, 그러면 친구 데려와. 당신 친구 명의로 나머지 대출해 줄게. 그런데 당신 친구는 형식상의 주채무자로만 내세울 거고 당신 친구에게는 채무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뭘 한 사건이냐? 양해한 사건이야. 금융기관이 얘는 형식상의 채무자이지 채무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면 대출 약정을 했는데 채무 부담이 없는 대출이에요. 허위입니다. 허위. 근데 혼자 했어요? 다 같이 한 거야? 다 같이 짜고. 따라서 이건 뭐가 된다? 통정 허위 표시가 되어 무효가 됩니다. 얘가 갚을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 이 판례랑 매우 유사하죠. 내용 자체가 대출 판례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뭘 기준으로 구별하셔야겠어요? 핵심어 가지고, 양해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 양해란 말이 들어가 있으면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인 거고, 대출 사건에서 양해란 말이 없다. 양해란 말이 없으면 비진이가 아니라 진이니까 볼 것도 없이 유효가 된다라는 거야. 판례 두 개 비교해 두시고요. 그럼 다시 이제 돌아가서 볼게요.
그래서 지금 양해란 말이 나왔으니까 통장 허위 표시로 무효고요. 양해란 말이 없으면 허위 표시가 아니라 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든 모르든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비교 판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통장 허위 표시 효가 나오는데, 이 통장 허위 표시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례 문제로 출제되는 유형이에요. 그럼 보시면 통장 허위 표시 볼게요. 이런 사건이죠. 갑이 부동산 소유자인데 A는 갑에게 3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야. 근데 갑이 건물도 있는데 돈을 안 갚아. 그러면 A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건물을 강제 경매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갑이 강제 경매를 당하지 않으려고 친구랑 짜고 재산을 빼돌립니다. 야, 친구야,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이거 네 부동산인 것처럼 소유권 좀 넘겨놓자. 진짜 매매가 아니라 뭐야? 가짜로, 허위로 매매했다는 거야. 그러면 갑은 을에게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야? 실제로는 없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한 거예요, 을과 짜고 한 거야? 을이랑 짜고 했죠. 그럼 이건 통장 허위 표시니까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가장매매가 무효니까 당연히 을의 등기도 실체관계 없는 원인 무효 등기가 될 거야. 그럼 소유자는 누구다? 소유자는 갑이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소유자가 갑이 되는데 문제는 요 가장매매 자체가 만약에 103조 반사회성을 띠게 되면 뭐가 적용되죠?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면 갑은 소유권을 찾아올 수가 없게 돼요. 우리가 103조 공부할 때 첩계약의 대가로 부동산을 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럼 첩계약의 대가로 부동산을 줬다면 이건 사회질서 위반이니까 돌려받을 수가 없다라고 했던 거죠. 근데 이건 반사회성을 띠는 건 아니다라는 게 판례니까 불법 원인급여의 적용도 없다. 따라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갑에게 있어요. 그래서 갑은 소유권에 기한 말소를 구하거나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왜 할 수 있다고요? 가장매매는 불법이 아니다. 그래서 불법 원인급여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점 조심하시고요. 그럼 이거는요, 등기가 무효면 항상 같이 나오는 거예요. 소유권에 기한 말소를 구할 수도 있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있는데, 얘네 둘은 동일한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고 얘네들의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에 해당이 된다라는 게 판례였어요. 자, 여기 일단 당사자 간의 문제 확인하셨고, 그럼 여기서 또 꼭 기억하실 거. 그러면 A가 3억 받을 게 있는데 얘네 둘이 허위로 매매한 거잖아요. 야, 그러면 너희들의 이 행위는 나의 채권을 침해하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죠?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우리 시험에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딱 2번 출제됐어요. 두 군데서. 첫 번째는 어디였어요? 이미 봤던 거죠? 이중매매요. 이중매매에서는 뭐라고 꼬드겨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했고요. 통장허위 표시에서는 무효라 하더라도 요건을 갖췄다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당사자 간의 문제는 끝났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갑이 을한테, 야, 친구야, 내가 상황이 이러니까 네 이름으로 등기 좀 해줘라고 해서 등기를 넘겼는데 이 좋은 친구가 낼름 팔아먹었어요, 병한테. 자, 그러면 이 병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받았는데 얘는 소유자에게 받은 거예요, 무권리자에게 받은 거야? 얘는 무효였으니까 무권리자에게 받은 거죠. 그러면 무권리자로부터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어요. 근데 취득하려면 뭐가 있으면 된다? 법률의 규정. 법률의 규정 우리 뭐 봤어요? 비통, 착사. 얘네들은 전부 다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라고 했죠. 그럼 이 병이 만약에 선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갑은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물론 선의의 제3자 병이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 살 때는 선이었거든요.
근데 사고 봤더니 갑과 을이 가장매매했다는 걸 얘가 나중에 알게 된 거야. 그럼 얘가 이거 무효야라고 주장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효에서 또 공부하겠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취소랑 무효는 다르다 그랬어요. 취소는 아무나예요. 취소권자가 하는 거야. 취소권자가 하는 거야. 근데 무효는 무효권자라는 거 없다 그랬죠. 무효는 이익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얘가 주장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봤던 공통적인 것들이 나오죠. 얘가 병이 선이이긴 한데 과실이 있대. 상관없어요. 과실이 있어도 보호된다.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고요. 그리고 선의는 모두 다 추정되기 때문에 병이 스스로 입증할 것이 아니라 갑이 병의 악의를 입증해내야 한다. 자, 그러면 이 병이 정한테 부동산을 팔았어요. 자, 그럼 이제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병이라는 애가 선이었는데 정은 악이었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병이 선의로 취득하니까 정도 당연 취득. 얘가 선이면 정은 소유자에게 산 거죠.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샀다면 무조건 취득이다라고 했어요. 이걸 우리 뭐라 그랬어? 소위 엄폐물 법칙 이런 말 했잖아요. 이 병이 이 무효인 기운을 다 막아준 거야. 다 막아줘서 깨끗한 권리가 되었으니 뒷사람도 당연 취득. 두 번째, 이번엔 바꿔서 병이 악이고요. 정이 선이래. 그러면 선의의 정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왜요? 제3자니까. 병은 취득 못해요. 얘는 악이니까. 근데 정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맨날 사례 문제 볼 때 이 병을 제3자라고 하니까 병만 제3자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3자는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자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니까 이 정도 제3자인 거죠. 그러니까 선이면 108조 2항에 따라 보호된다. 그 만약에 병도 악이, 정도 악이 취득 못하겠죠? 정이 무한테 팔았는데 무는 선이, 그 무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얘도 제3자니까 그 얘기고. 자, 그래서 요게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서 통정오의 표시 나오면 이 사례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크게 벗어나서 나올 건 없으니까 그럼 사례 문제가 나오면 통정오의 표시일 때 병이 일단 선이냐 악이냐 확인하셔야 되고 누가 소유자인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나온 김에 좀 더 보면 만약에 이 을이라는 사람이 통정오의 표시로 등기를 했는데 이 을이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해서 이 병이라는 사람이 상속을 받았대. 근데 이 상속을 받았는데 이 병은 그 부동산이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어서 이건 아버지 거고 가장매매가 있었다는 걸 몰랐대요. 그러면 선의의 병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취득할 수 없는 거죠. 뭘 받았으니까? 상속. 그럼 상속인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게 아니죠. 을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된 것이기 때문에 포괄승계. 병은 누구랑 같은 사람이에요. 을과 같은 사람이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아니다. 따라서 얘는 보호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3자라고 하면 일단 누구는 뺀다. 당사자랑 포괄승계에는 제외하고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어야 제3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통정오의 표시 파트에서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제3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느냐, 그걸 가지고 자주 출제하죠. 자, 볼게요. 통정오의 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죠. 언제나 무효. 그래서 이미 이행했으면 무효니까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게 반사회,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이나 또는 소유권에 의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3자에 대한 효과, 이건 공통규정,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자,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고요. 선의는 추정된다. 전부 다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으로 제3자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내용을 잠깐 보면 제3자란 당사자와 일단 누구 뺀다?
포괄승계, 상속인 뺍니다. 그리고 허위 표시에 터잡아서 새롭게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제3자야. 그러니까 이건 쉽게 보셔야 돼요. 쉽게. 그러니까 지금 그림 보면 갑이 을에게 가장매매했고요. 을이 병한테 넘겼는데 병이 뭘 취득했냐? 소유권을 취득했다, 저당권을 취득했다, 전세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허위 표시 이후에 이걸 바탕으로 뭘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럼 다 제3자예요. 뭘 했다라고 써 있으면 기본적으로 제3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병이요. 을이 진짜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가등기했대. 가등기했대. 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 제3자라고요. 자, 또 볼까요? 갑의 채권자. 아까 우리 A 있었잖아요. 그러면 가장매매에서 양도인의 채권자라고 돼 있어요. 얘는 제3자일까요, 아닐까요? 얘는 뭐 했다, 안 했다? 안 했잖아요. 옛날에 돈 빌려준 거지 지금은 채권자지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적 없으니 제3자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갑이요.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 채권을 압류했다고 나왔어요. 그럼 얘는 이제 뭐라고 써 있겠어요?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라고 부르겠죠. 그러면 뭐 했어요, 안 했어요? 압류한, 했죠. 그러면 얘는 제3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어야 제3자인 거지 기존의 채권자, 채무자 이런 사람들은 제3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이거 볼게요. 을의 채권자가 있대. 가장매매 양수인에 대한 채권자. 그러면 얘는 뭘 한 거예요? 예전에 채권자야. 뭐 했다는 말이 안 써 있네? 그러면 제3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매매로 부동산이 얘한테 넘어오자 을이 와 이거 부동산이 생겼네 이러면서 이 부동산을 가압류했대. 가압류. 그러면 얘는 제3자도 아니다. 뭐 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럼 제3자예요. 제3자. 그럼 결론. 이것 하나 더 볼까요?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 채권을 양수했대요. 대금 채권을 양수했다. 양수했으면 새로운 이해관계가 맺어진 거죠. 그러면 제3자.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뭐뭐 한자. 양수인도 다른 말로 하면 양수 환자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뭔가를 새롭게 했기 때문에 제3자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제 수험상으로 볼 때 뭐뭐를 한자 또는 뭐의 양수인 이런 말이 써 있으면 이건 대부분 다 제3자예요. 근데 언제나가 아니라 대부분이라고 돼 있으니까 뭐뭐 한자라고 써 있어도 제3자가 아닌 경우도 간혹 있어요. 간혹. 그러니까 그것만 따로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 뭘 했다라고 써 있으면 제3자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1번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에요.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다시 뭐 했어요? 매수한 자. 뭐 했죠? 매수했대잖아. 가압류한 자. 이런 사람들은 다 제3자예요. 가압류한 채권자. 가압류했다는 거고 여기 나왔네요. 또 가압류한 자. 그리고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그리고 가등기를 한 자. 그리고 4번 보시면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보증채무를 뭐 했어요? 이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허위지만 그걸 믿고 이행했다라고 하면 이 보증인도 제3자고요. 자, 5번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5번은 왜 중요하냐면 5번은 뭐뭐 한자라고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제3자가 아니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일정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 제3자로 인정해준다. 걔가 누구라고 했어요? 파산관제인이요. 파산관제인. 가장소비대차에서 대주가 파산한 경우에 이 파산관제인은 제3자로서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파산관제인은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뭐 워낙 많이 출제됐던 거라서 우리가 공부했으면 파산관제인이 제3자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추가적으로 뭐 보셔야 되냐면 선이어야 보호되잖아요. 그럼 이때 선이냐 악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파산관제인 개인 기준이 아니라 파산 채권자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악의는 총 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제인은 선의의 제3자예요. 그러니까 파산관제인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파산 채권자가 있으면 얘들을 위해 대표해서 파산 재산을 정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선이냐 악이냐는 파산 관제인이 아니라 그 채권자들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근데 이 중에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선이면 보호를 해주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책적 목적에서 파산 채권자들을 보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산 채권자는 제3자고 한 명이라도 선이면, 즉 모두가 악의가 아니라면 파산 관제는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됩니다. 자, 이게 제3자에 해당되는 경우요. 그러면 전부 다 뭐뭐 한자가 다 나왔는데 파산 관제만 아닌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럼 아닌 사람, 상속받았다. 상속인은 무조건 제3자 아닌 거예요. 그리고 대리인이 허위 표시라는 경우에 본인, 요거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대리인과 본인은 동일시하는 관계지 제3자 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얘도 계약법에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얘는 제3자가 아닙니다. 얘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요약자와 낙약자의 그 보상관계를 통해서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지 새로운 이해관계를 스스로 맺은 자가 아니다. 자, 4번 중요한데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 뭐 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변제한 채무자라고 써 있다.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그 채권이 허위로 양도됐는데 그걸 믿고 허위 양수인에게 변제했대요. 그럼 변제했다면 제3자가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없는 한 새롭게 뭘 한 게 없으니 제3자가 될 수 없고요. 자, 5번 보세요. 허위 표시 당사자로부터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이걸 줄여서 뭐 하는 거예요? 계약 인수한 사람이에요. 계약 인수한 자. 자, 그럼 여기서 뭘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여기 뭐 했죠? 받았어요. 그러면 뭐뭐 했다라고 하면 제3자라고 했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대부분이라고 했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뭐뭐 한 자라고 써 있어도 제3자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예요. 이건 지금 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했다. 계약 인수했다는 거죠. 그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랑 을이 가장으로 계약을 했어요. 얘네들이 계약의 당사자. 근데 병이라는 애가 갑과 을의 계약을 3자 합의에 의해서 이 계약을 얘가 인수했다. 그러면 이제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 아니라 갑과 병이 되는 거야. 이게 계약 인수입니다. 그러면 이 병은 제3자예요? 당사자예요? 당사자죠. 계약을 인수한 건 제3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조심하시고, 그리고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가장 포기된 경우에 후순위 제한물권자. 그러면 얘는 새롭게 제한물권을 설정했다는 거예요? 원래 후순위에 있었다는 거야. 원래 후순위에 있었잖아요. 그럼 얘는 제3자가 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일반 채권자, 이런 사람들 뭐 했다는 말이 없죠. 만약에 가압류했다, 변제했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뭘 했으니까 제3자지만 단순한 일반 채권자 또는 채무자 이런 사람들은 제3자가 될 수 없어요. 사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제3자인지 아닌지 시험에 나오면 거의 다 맞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뭐 한자, 양수인 뭐 했으면 제3자다. 거기에 파산관제인 얹어서 기억하시고 그냥 채권자, 채무자 이런 사람들은 제3자가 될 수 없고 뭐 했지만 제3자에 해당이 되는 사람, 뭐 했지만 제3자가 아닌 사람 뭐 있었어요? 계약 인수한 사람. 계약 인수는 당사자니까. 자, 은닉행위도 가끔씩 출제가 되죠. 은닉행위 잠깐 정리하고 마무리하죠. 은닉행위는 갑이 을에게 실제로는 증여를 하려고 해요. 근데 증여하면 증여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양도세로 줄여보려고 매매인 것처럼 꾸며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 등기해줬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증여를 하는데 매매한 것처럼 위장한 거죠.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등기는 유효하죠. 왜 유효해요? 실체관계가 있으니까. 어떤 실체관계가 있어요? 증여했잖아. 매매는 아니지만. 그러면 지금 이 매매는 허위로 이루어진 거니까 당연히 무효예요. 무효.
근데 이 허위의 매매 껍데기 속에 숨겨져 있는 행위, 그 진실한 행위가 바로 증여. 이걸 뭐라고요? 은닉행위라고 합니다. 자, 이걸 은닉행위라고 부르는 건 허위의 껍데기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실제로 증여했으니까 증여는 유효고요. 매매는 뭐예요? 허위니까 무효다. 그러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왜냐하면 실체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을이요, 병한테 팔았대요. 그러면 이 병은 무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소유자에게 산 거야? 소유자에게 산 거죠. 따라서 갑이든 을이든 이 병에게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을 샀는데 권리자에게 샀다? 무조건 취득, 선악불문 취득. 근데 무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샀다? 권리 취득 못합니다. 하려면 보호 규정,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다 보셨고 그 내용이 써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3번까지가 은닉행위 내용이었고 문제를 한번 볼게요.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해 을과 통정, 자, 통정의 표시죠. 그럼 볼 것도 없어요. 그럼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병이 있냐 없냐. 그 병이 있으면 선이냐 악이냐는 판단하셔야죠. 그럼 병 한자니까 일단 눈에 딱 띄잖아요. 모르는 병. 그럼 누가 소유자입니까? 병이.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죠. 자, 1번 갑과 을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1번은 뭐 출제자의 의도는 뭐예요? 무효는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거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과 을은 이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옳은 질문이죠. 근데 뭐 사실 좋은 질문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주어진 사례에서 이행이 다 끝났잖아요. 근데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왠지 좀 어색한 질문이긴 한데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는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된 거고요. 2번 갑은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누가 소유자가 된다? 병. 3번 병이 소유권 취득. 맞습니다. 4번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선의는 추정되니까 악의 주장자가 증명해야 되고요. 5번 병이 선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틀렸죠. 제3자는 선이면 보호되는 거고요. 무과실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 정답은 5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틀린 것입니다. 통정의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에 가해서 상대방과 뭐 해야 돼? 합의. 통정이죠. 통정. 양해. 뭐가 있으면 안 되냐? 상대방이 인식했다. 이걸로는 안 된다 그랬어요? 2번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뭐 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했대. 은닉행위네요. 그러면 증여는 유효고 매매는 무효겠죠.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다. 틀렸네요. 증여는 유효합니다. 답은 3번이고 4번 통정허위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범위는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고. 자, 5번 통정허위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자, 누가 나왔어요? 파산관제네요. 그럼 파산관제는 제3자인데 파산관제인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다? 파산채권자가 기준이에요. 따라서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룬다. 단 한 명이라도 선이면 보호해 준다. 그 다음에 3번 자,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고르래요. 해당하는 자. 그러면 1번에 보시면 얘는 뭐 워낙 중요한 거죠. 파산관제는 제3자 맞고요. 니은 보세요.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이행한 보증인이네요. 제3자입니다. 3번 차주와 통정하여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을 인수한 자. 자, 인수했어요. 그러면 제3자라고 볼 것 같지만 뭘 인수했대? 계약을 인수했대요.
그럼 계약을 인수했다면 얘는 당사자가 되는 것이지 제3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허위 표시에서 제3자인지 아닌지를 찾으세요라고 하면 처음부터 읽을 필요도 없어요. 마지막만 보시면 돼. 마지막에 파산관계인 제3자, 이행해서 구상권 취득해서 제3자, 계약을 인수해서 제3자 아니야. 이렇게 하셔도 무방한 거죠. 이렇게 해야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디귿 빼고 기역, 니은 이렇게 되겠네요. 4번. 갑은 을에게 부동산 매도하고 등기했다. 이제 병은 없네요. 1번. 갑은 을을 상대로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당연하죠. 왜냐? 무효니까. 당사자 간엔 언제나 무효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갑은 을을 상대로 X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왜요? 소유자는 누구니까? 갑이고 을에게 넘어간 등기는 무효잖아요. 그리고 얘는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원인급여는 적용되지 않아요. 돌려받을 수 있고. 3번. 만약 을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병. 그럼 가압류했네. 그럼 병은 제3자인 거죠. 허위 표시에 대해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대요. 선의인데 과실이 있다. 병은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병에게 가압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요. 누가 보호된다? 병이. 과실이 있어도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되죠. 4번. 을로부터 X부동산을 상속받은 자.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되지 않습니다. 얘는 제3자 아니에요. 그러면 허위 표심을 몰랐던 경우에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렇죠? 5번. 만약 X부동산이 을로부터 병으로부터 정에게 전매되어 등기까지 된 경우 허위 표시에 대해 병이 뭐예요? 병이 선이야. 그러면 정은 선이든 악이든 따질 필요도 없죠. 정이 악이라면 말소를 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소위 엄폐물 법칙이다라고 봤던 거고. 자, 3번 보세요.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려고 매매로 가장했다. 뭐에 관한 거야? 은닉행위. 그러면 매매는 허위니까 무효, 증여는 유효. 이렇게 됐죠. 갑과 을 사이에 매매는 무효, 증여는 유효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갑은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병은 을이라는 권리자, 소유자에게 샀으니까 선악불문 취득한다고 했죠? 맞습니다. 리을. 병이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선악불문 무조건 취득이죠. 그러면 옳은 지문은 기역과 디귿이 되겠네요. 그럼 답은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테마 7번 통정호의 표시 가장 중요한 거 봤고요. 차고는 테마 8번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